도대체 AI랑 가상자산이랑 이 접목이 어떻게 맞아요. 되느냐 맞아요.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5년 안에는 AI의 블록체인을 접목한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워낙 주식도 AI가 워낙 화두인데 네. 코인도 AI 코인 이렇게 엮어가지고 많이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코인 쪽에서의 AI 섹터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AI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게, 도대체 AI랑 가상자산이랑 이 접목이 어떻게 맞아요. 되느냐 맞아요.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AI에서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게 있어요.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하면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AI를 제너레이티브 AI라고 그러는데, 생성형 AI. 네네, 맞아요. 그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 거기서 이제 AI와 블록체인의 그 접목은 결국 AI의 문제점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너레이티브 AI의 문제점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컨텐츠를 구별을 못하는 건데, 결국 블록체인은 뭔가 장부에 다 그 기록이 남고 그런 기술을 AI에 좀 접목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에서도 진짜 신기한 게 그 두 번째 질문이 또 이런 게 나왔어요. AI와 가상자산의 그 컨버전스를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 그래서 얘가 두 가지 사례를 냈어요. 하나는 그 AI의 가상자산을 접목한 거. 그게 뭐냐면 AI 에이전트가 뭐냐면, 네트워크 상에서 소프트웨어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자유롭게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AI 에이전트가 있다. 근데 얘네는 결국에 비즈니스를 인터넷상에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한테 필요한 작업은 돈을 쓰거나 돈을 저장하거나 수익을 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에 인터넷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주체한테 돈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뭔가 금융 인프라가 안 갖춰진 신흥 국가에서는 이런 AI 에이전트의 어떤 접근성이라던가 비트코인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수혜를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AI 분야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에는 AI의 블록체인을 접목한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상자산에 AI를 접목한 사례는 뭐냐를 봤을 때 그 두 번째 사례가, 결국에 가상자산도 채굴자들이 왜 거래 보호하고 보호하도록 이렇게 장려하듯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보안 강화에 AI가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의 비트코인 사용하는 거, 퍼블릭 블록체인에 AI의 어떤 자체적인 연산을 이제 적용하도록 사용하는 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사용 사례가 증가할 거다라고 이 사람은 두 가지 사례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간 콘텐츠와 진짜 콘텐츠를 구별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례가 결국에는 월드코인 같아요. 월드코인의 그 목적성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람임을 증명하겠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신원인증. 네, 맞아요. 신원인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접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과연 이게 AI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접근성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히 조금 더 접근성이 좀 합리적이다. 왜냐면은 이게 홍채라는 게 결국에는 향후 전망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생체 인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원 증명을 확인하는데, 홍채라는 게 결국에 굉장히 복잡해서 고유한 해시를 생성해서 인간임을 검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홍채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AI에 굉장히 강한 솔루션이래요. 월드코인이 사용한 게. 왜냐하면 이 브라이트 아이디라는 게 AI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래요. 그래서 사회적 증명이라는 걸 기반으로 인간성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게 메사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월드 아이디라는 걸 소유하려면
오브 스캔, 그러니까 오브라는 그 장치를 스캔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계 인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몇십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브 장치 그 스캔 우리나라만 봐도 일일이 가서 스캔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건데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그 외에 뭔가 한 번 스캔하면 추가 스캔이 없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뭔가 스캔됐을 때 그 홍채가 진짜냐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제 월드코인 관련해서 시사적인 면 하나 애들을 드리면 아직까지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국가에서 금지가 됐다는 거 그게 규제적인 리스크로 남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프라이버시 이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월드코인이 최근에 퍼스널 커스터디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결국 자신의 데이터는 자기 기기에 저장하고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좀 진일보할 수 있는 어떤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그 레이어 1에서부터 월드코인까지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월드코인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원님께서 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그 롤업 프로젝트 아까 뒤에서 좀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L2를 그냥 빵공장이라고만 얘기하고 휙 넘어갔는데 네. 그게 결국에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 L2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 빵공장처럼 생각하시면 트랜잭션 실행을 별도의 체인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L2고 L2 방식이 이제 대표적인 L2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롤업, 그러니까 롤업이 대표적인 L2 방식 중에 하나. 그리고 대표적인 롤업 방식을 다시 또 옵티미스틱 롤업, ZK 롤업으로 나누는 건데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대표적인 롤업 프로젝트를 TBL 순서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옵티미스틱 롤업이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아비트럼이라던가 옵티미즘 이게 거의 6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80몇 프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분이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조금 60몇 프로까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원래는 옵티미스틱 롤업이나 ZK 롤업이 다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장단점을 이제 서로 이제 뭔가 호환해서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새는 ZK 롤업 쪽에서 좀 개발하는 게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사리 전망 보고서에서는 DYDX가 지금 저희 차트에서는 한 11위 정도로 이제 랭킹이 되어 있는데 DYDX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지금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V4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오더북 모델이 있어서 이게 무기한 선물 트레이더한테 굉장히 익숙한 버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전통금융에서 오신 어떤 트레이더 그분이 이제 잘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더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중앙화 그러니까 전통 금융과의 어떤 격차를 일부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된다라고 그 해당 전망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어렵죠. 공부 많이 너무 어렵죠. 하겠네요. 네.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DYDX라는 GK 롤업 중에 하나, 그러니까 롤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롤업 프로젝트가 하고 있는 어떤 오더북 모델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GK 롤업이라는 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좀 질문을 드릴게. 그 메사리 리포트를 많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그 메사리 리포트의 10대 주요 트렌드가 이번에 보고가 된 건가요? 네. 아,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0대 트렌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다 커버를 해서 안 나온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그 외 자산들 거기에 대해서 라이언 실키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수십 년 전만 봐도 주식시장만 봐도 그때 1, 2위였던 주식이 지금은 아니듯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뭐 시총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뭐 이게 뭐 그 외 영역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알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빼고 알트코인 사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라이언 셀키스가 의도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 말 뜻이 아니라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수혜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뭐 스테이블 코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는 뭐 솔라나 월드코인 그리고 정말 개발하고 있는 정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상자산들에 한해서 네. 그런 영역들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이 신성장 사업 중 하나인 가상자산이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민간 자금 조달 쪽인데 이거는 이번 분기에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민간 자금 조달이라는 거는 결국에 크립토 쪽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좋아질 거라고 매사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분기 보시면 사실 소폭 올랐거든요. 이전 분기들 대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좀 적은데 이전 분기랑 굉장히 달라진 게 뭐냐면 크립토 윈터 동안에는 그동안 실버게이트 망하고 나서 벤처 캐피탈 쪽에서 초기 그러니까 시드나 프리시드 단계에서만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투자가 이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사 자체에 너무 신중해지고 펀딩이 잘 안 되고 고금리다 보니까 좀 이제 민간 자금 조달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번 분기부터는 중후기 단계, 뭐 시리즈 B, 시리즈 C, 뭐 미드, 레이터, 뭐 스테이지까지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중후기 단계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전 분기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사하는 거는 결국 벤처 캐피탈 쪽에서도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선호도가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 이걸 지금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IPO, 가상자산 기업들의 IPO를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기업 정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코인베이스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현물 ETF 출시 당시에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수탁 업체로 코인베이스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또 요번에 코인베이스 내 기관 거래량이 엄청 올랐거든요. 2022년 4분기만큼 올라왔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 기관 보고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거 2022년 4분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기관 전용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기관 고객들이 엄청 많이 온보딩이 됐대요. 그래서 기관 거래량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수탁업체로서의 수혜 그것도 받아서 코인베이스 주목할 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클은 USDC 이라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갤럭시 디지털은 DCG라는 기업이 파산을 했는데 이 기업이 없어짐으로써 갤럭시 디지털이 뭔가 어떤 벤처 포트폴리오, 트레이딩 데스크, 채굴, 리서치 조직을 갖고 있는 어떤 가상자산 회사로서 어떤 기존 자이언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회사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공화당이 승리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이런 리포트를 써가지고 또 지금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고 계신 거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요. 코비 리서치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언급되는 게 디핀이라는 건데, 이 용어가 다 너무 새로워가지고 디핀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이거 디핀이 뭐 분산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여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디핀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실제 세계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블록체인 밖으로 그러니까 실제 생활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인프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핀이라는 게 활용된 게 결국에는 컴퓨팅, AI, 뭐 무선, 센서, 에너지 서비스 뭐 여러 분야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디핀이라는 개념이 전혀 복잡한 게 아니다. 그러면 디핀이라는 관련된 코인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토리지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뭐
헬륨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무선 네트워크의 크라우드 소싱을 장려하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프로토콜이에요. 왜냐하면 크라우드 소싱은 결국에 이게 시총이 12억 달러를 넘었다고 최근에 이제 보도가 돼서 제가 헬륨을 갖고 와봤는데 결국에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생산과 서비스 과정에서 대중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탈중앙화죠. 대중을 참여시켜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도 공유하는 어떤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헬륨인 거고, 그래서 디핀 쪽에서 뭔가 이제 괄목할 만한 어떤 리더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자꾸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파이는 또 어때요? 디파이는 결국 이거예요. 결국 올해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결국 미국에서 너무 디파이 쪽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있지만 결국 전통 자금이, 그러니까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디파이라는 게 결국 금융권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면은 가교 역할을 디파이가 한다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분야에선 그럼 뭐가 좋냐 했을 때는 랜딩 쪽. 랜딩이 왜 좋냐면 일단 고금리 때문에 좀 랜딩에 부담이 된다면 이제 디파이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투명하다는 거,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랜딩 시장이 좀 유망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T 이더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네. 네, 이런 게 조금 유망한데 ST 스테이킹 토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테나 같은 어떤 파생 상품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서 수익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돼서 수익도 얻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블랙록에서 이 RWA도 엄청 요즘 미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인가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코인들이요. 네, 그래서 그 비들이라는, 블랙록이 비들이라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RWA라는 거는 결국에 현실 세계 자산을 온체인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은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 아니면 프로젝트가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 온도 파이낸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온도 파이낸스가 뭐냐면 이런 리얼 에셋, 그러니까 뭐 국채, 채권, 주식, 이런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화하는 말 그대로 RWA 프로젝트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OUSG라는 미국 단기 국채를 토큰화한 ETF가 있는데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2주 동안에 자금이 빠졌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게 단순히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여기 국채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관심도가 이제 빠져서 이제 그런 거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 파이낸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RWA하고 스테이블 코인에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쓰임새가 많은 게 RWA 송금 같은 거 할 때 기존 저희가 송금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 온체인 된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그 송금에 쓰이는 거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CCIP의 개념과 왜 중요한지. 이 CCIP는 네.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기관들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특히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서 개발을 하면 이걸 결국 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연결해줘야 되는데 이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CCIP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의미는 상호 운용성.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원활하게 뭐 상호작용하고 뭐 데이터나 정보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를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호 운용성 강화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연구원님 마지막 끝으로 이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올해 화두는 비트코인이라서 1억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1억을 3회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단은 날에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음. 조금 내려가면 비트코인을 사고 네. 나머지 이제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남는 걸로 이더리움을 사고 혹시 또 남으면은 이제 관심 있는 알트코인들 조금 사보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딱 한 종목만 사야 된다면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으로.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들을 위한 한 말씀,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되게 많은데 최대한 조금 간략하게 좀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되었습니다.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항상 노력하는 거지만 이게 특히 요즘 같은 상승장 분위기에는 상승에는 뭔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하락장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하락장 같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린다기보다는 좀 자산 자체에 좀 잘 알고 어떤 시장 분위기에 이제 휩쓸리지 않게 잘 이제 투자 패턴을 잘 유지하셔서 모두 잘 성투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우리 모두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주라고 하셨나요? 그 이더리움 리포트.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나오시면은 그때는 또 너무 출연을 하시는 간극이 짧으시긴 하겠네요. 아무튼 다음에 또 출연하시면 네. 그 리포트도 좀 소개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빈 리서치의 최윤영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